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인 가운데 내란 공범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생일 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소환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늘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 중인데요. 핵심 쟁점은 아무래도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 지시겠죠? 그렇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종의 역할 가담 그리고 업무 분장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중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 특정 언론사 등의 단전과 단수를 실제로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실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단전 단수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지대하게 이제 제한할 수밖에 없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의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알고 이와 관련한 선포문의 내용 중에 모든 언론은 계엄사령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단전 단수를 지시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특검팀이 과연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게 될지가 주목되는데 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가를 중요한 판단 요소는 어떤 건가요? 일단 특검에서는 영장 청구까지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이기 때문인데요. 예. 언론 출판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해서 실질적으로 이 언론사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은 중대한 헌법에 대한 위반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나 기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해 왔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소환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과 너무 배치되는 주장을 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또는 이와 관련한 명백한 어떤 여러 가지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고 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실제로 보고 관련된 지시를 내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은 헌재에서도 그런 쪽지를 멀리서 받고 실제 받은 바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관련된 CCTV에 배치되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 배치되는 정황이 실제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한덕수 총리와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CCTV에 포함되어 있다고 예.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앞서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 위증 혐의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의 위증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를 통해서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봐야 할까요? 위증죄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사법방해죄로 분류할 수 있죠. 그 허위 사실을 법관 앞에서 선서해서 증언하는 것은 이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오염시키는 굉장히 중대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당시 헌재 나가서 나는 쪽지를 멀리서만 봤다. 그리고 소방청에 단수를 지시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위증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보통 위증죄라는 것은 이런 사법방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중대한 범죄로 입건돼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개의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겁니까? 일단 두 개의 재판으로 진행될 여지도 있지만 또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한 명이 이제 죄를 저지른 수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병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절차 지연의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현재 내란 특검은 이미 준비기를 거쳐서 다수의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질 정도로 상당히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 추가로 기소된 사건 같은 경우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돼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 병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판부에서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병합을 결정짓는 판단 요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병합을 했을 때 일단 소송 지연이라든가 소송 절차의 어떤 경제성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사람에 대한 재판이 두 개로 진행되는 경우 기일을 정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소송 경제상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가급적 병합을 받아들여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데 문제는 시점의 차이입니다. 상당히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 또 지금 시작하는 재판을 이제 붙이는 경우에는 절차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앞으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병합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하느냐 그리고 절차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하느냐 이 부분도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 3주 연속 불출석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추가로 기소된 재판에 출석을 할지도 의문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계속 이렇게 불출석하면 본인에게 불리한 거 아닌가요? 불출석할 가능성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형사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일들이 많아져서 걸석 재판을 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만큼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보다는 변호인들이 변론을 이어가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만큼 이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이제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그리고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해병특검팀 소식도 수사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한 경로설 관련 수사가 계속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전 장관의 수행 부관이 회의 당일날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를 원한다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이 수행보관의 진술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할까요?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을 열지 않던 사건 관계자들이 VIP가 경로하고 화를 냈다, 질책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화를 내고 경로를 하고 이 부분을 질책한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시하면 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발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행위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회의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로부터 실제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한 내용이 직권남용의 핵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회의 당일 이 대통령 부속실 전화를 받아서 이 전 장관에게 어떻게 연결했는지 물어봤다라는 것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모종의 지시를 내렸다라는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수행 부관의 어떤 진술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예. 특히 이 전화번호 800-7070 통화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건 번호라고 했다면 이 번호로 또 관련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어떤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한 사실, 전화한 내용이 직권남용, 권리행사의 방해가 해당하는지에 대한 어떤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가는데 이 수행부관의 진술도 이제 입증의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김건희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김 여사의 자택이랑 사무실뿐만 아니라 모친이랑 오빠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에 나섰거든요. 이렇게 일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결국 가족회사가 받은 특혜성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양평 공흥지구 관련한 개발 사업에서 모종의 특혜를 받았다라는 이제 그 범죄 사실로 수사가 개시되고 있는데 이 양평 개발과 관련한 회사의 대표가 오빠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 양평에 대한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한 회사는 가족회사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가족회사들이 경영을 하면서 서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행위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오빠, 모친 모두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해서 관련된 정황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양평 개발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 예를 들면 개발 부담금을 부과받지 않거나 사업 기한도 소급적으로 연장받는 특혜를 받았다라는 점도 확인이 돼야 되고 이 도시 그 고속도로와 관련한 종점을 변경하는데 어떤 그 역할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다 보니 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자막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김 여사 소환
소환 조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지난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빠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양평 공흥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에 대한 수사가 진척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김선교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도 거론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개발 사업에 특혜를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은 지자체장이죠. 네. 그 당시 이 김 의원이 그 양평 군수의 그 지에 있기 때문에 네. 양평 군수로서 이런 양평과 관련한 특혜를 주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받았던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의혹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지에 있고 또 공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건의 형태로 그 내용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라든가 또는 이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나올 여지가 있어서 예. 이 자택까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특검 수사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한 수사 소식입니다. 그동안 유족이 이 남성이 또 다른 가족들을 해치려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경찰이 이번에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 추가했네요. 그렇습니다. 한 명에 대한 살인의 행각과 더불어서 또 2차, 3차의 살인의 어떤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살인미수죄가 추가 적용이 네. 되는 것이고요. 살인미수죄도 한 명이 아니라 지금 가족들 주장에 의하면 여러 명, 그 자리에 네.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살해의 어떤 착수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예. 이렇게 살인 이외에 살인미수가 수건이 발생되는 사건을 우리 법원 그리고 판례에서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정말 경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연쇄살인범과 같은 범죄의 잔혹성과 어떻게 보면 도저히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의 종류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가족들까지 살인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특히 동석자 4명, 총 4명도 해치려고 했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양형에는 중요합니다. 그럼 살인죄에 더해서 살인 미수 혐의까지 추가가 되면 그 양형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무기징역 이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제 범행에 사용했던 이 사제 총기가 작년 8월부터 구매한 제품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획적으로 살인했을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건데 계획성 여부가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다. 우발적으로 화를 냈다라고 한다면 감형의 요소가 되지만 계획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데까지 실제 실행했다고 한다면 그 범죄의 어떤 재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훨씬 엄중한 처벌이고요. 더군다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제 총기뿐만 아니라 각종의 이나물죄까지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봐서는 여러 번 그 준비하고 여러 번 고민 끝에 이런 것들을 실행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 또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당일까지 고민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만큼 계획적인 범행으로 이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떻게 하면 그 자기 가족을 계획적으로 살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동기를 찾아내는 것이 수사기관이 이제 집중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고 특히 사제 총기 같은 경우 1년 전부터 구매를 했다는 측면에서 예. 1년 전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 남성이 가족 회사에서 월 300만 원을 받았다가 끊겨서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알려졌는데 유가족은 생활비 끊은 적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좀 계속 다른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피해자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주장이고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저희가 믿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유족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끊은 적이 없고 계속해서 지급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월 300만 원씩 받다가 이것이 끊겨서 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생활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 어려움이 나의 잘못, 내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이제 돈이 없는 것을 이제 한탄하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아 이렇게 이제 그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한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설사 가족들이 이렇게 평소 주던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또 살인의 동기는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배신감을 느꼈는지도 이 사람의 심리 상태나 취약성을 빨리 찾아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는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자, 변호사님,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손배소했던 거 결과가 나왔는데 1심 재판부가 특히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했다고 보시나요?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다. 이 불법 행위로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손해를 받았을까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서 규명해서 이제 판단을 했을 것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아예 응답을 안 하거나 답변을 안 하는 경우에는 무변론 승소 판결도 가능했던 사건인데 일단 인과관계와 이 손해 발생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했고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문에 보시면 일반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계엄이 빨리 끝나긴 했지만 이 상황만으로도 국민들에게는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당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의 어떤 피해를 인정한 판결로 굉장히 고무적이고 유의미한 판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1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항소심 대법원까지 유지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1인당 10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확정이 되면 전 국민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은 파산한다는 말과도 맞물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이 불법성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인정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후속 재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 소식 때문에 여쭤보던 것 잠시 끊겨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게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뭐 파산의 위험까지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뭐 다른 소송이나 혹은 후에 좀 어떻게 되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선고 1심, 선고 이외에도 다른 그 사건들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정당하다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었지만 이 민사 사건에서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비상계엄은 불법한 겁니다.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지급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다만 추상적인 주관적인 고통만으로는 우리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편인데 실질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야기됐다고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이거든요. 물론 항소심 대법원까지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 만약에 1심 판결문이 유의미하게 굉장히 이제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 1심 결과를 가지고 다른 원고들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이 윤 전 대통령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나아갈 것이고 또 집단 소송 형태로 변호사들이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또 소송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형사 사건을 여러 개 대비해야 되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본물 터지는 민사 소송도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비상계엄을 대통령으로서 한 것이지만 그것이 국민들 개별 위자료의 어떤 손해를 야기한 점에 있어서의 책임까지 이제 부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이런 비슷한 종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법원이 기각을 했거든요. 국민들한테 미치는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고통이 없었고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비상계엄은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라고 본 겁니다. 굉장히 헌법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계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배상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한 국민의 어떤 권리를 인정을 했다라는 판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